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9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여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연호가라는 명문가의 시집가서 겪은 일들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5이 되던 해봄, 저는 재개발 지역의 노인 지원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낙후된 동네였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저택들이 몇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연호가 저택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봤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기와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낡고 허름해져 가는데 그 집만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 홀로 사시는 노인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저는 이민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니 칠순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였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지사 분이 오셨어요.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꼼꼼하게 살피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이민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민호는 어머니의 의중을 읽은 듯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호가를 방문했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민호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민호는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민호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윤정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어느 날 이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꽤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대의 정계와 재계에 인맥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민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택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이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옛 명성을 지키려고 애쓰시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저는 이민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민호는 제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윤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연호가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통이 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라고 했나? 자네 집안은 어떻게 되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그렇군. 학벌은 지방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야. 며느리 역시 그에 걸맞은 집안 출신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민호가 원하니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윤정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보다 사람됨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좋아, 결혼은 허락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며느리는 반드시 그 전통을 지켜야 해. 약속할 수 있나? 어떤 전통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저는 불안했지만 이민호를 믿었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이민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은 일반적인 결혼식과 달랐습니다. 연호가 저택의 큰 사랑방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방 안에서 저는 이민호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붉은 도자기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된 것을 환영하네. 이 술을 마시면 자네는
완전히 연호가의 사람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건넨 잔을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주저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시게.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야. 저는 이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술을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호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혼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방 안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의 초상화였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 며느리들이에요. 대대로 초상화를 그려서 보관하는 전통이 있어요. 저는 초상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슬프거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민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민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를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이민호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방 안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상화 속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빛만이 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호가 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도 편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고,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이래야 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진짜 며느리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나무랐습니다. 밥이 조금만 설익어도, 청소가 조금만 깨끗하지 않아도 저는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사였습니다. 연호가에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냈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 맞이한 제사는 악몽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이 비린내가 나잖아. 나물이 너무 짜. 다시 만들어. 과일 썰기가 엉망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자국이 생겼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족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기진맥진에 쓰러졌습니다. 이민호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과로라고 진단했습니다. 부인,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에 이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 씨,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이민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며?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은 체력도 없어. 우리 때는 아파도 꾹 참고 일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윤정아, 너 혹시 임신은 안 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은요.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그게 며느리의 의무야. 특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강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민호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신, 이 집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정 씨. 어머니가 원래 엄격하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제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제사에 쓸 그릇을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 1965년 입가, 1970년 사망. 수경 1975년 입가, 1979년 사망. 미란 1985년 입가, 1990년 사망.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결혼 후 5년 안에 죽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여자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이 집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어머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다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연호가의 며느리들이야. 대대로 우리 집안에 시집온 여자들이지. 하지만 왜 다들? 그게 운명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오래 살지 못해. 대를 잇고 나면 곧 세상을 떠나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주라도 있는 건가요? 저주, 하하, 그런 걸 믿니? 아니야, 저주 같은 건 없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단지 우리 집안의 전통일 뿐이야. 며느리는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해.
그게 며느리의 의무지. 희생이요. 무슨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순간, 넌 이미 이 집의 것이 되었어. 도망칠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을 뛰쳐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윤정 씨,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와요. 이민호 씨, 저는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신은 몰라요. 이 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윤정 씨,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나갈게요. 30분 뒤 이민호가 공원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본 것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당신 집안의 며느리들이 모두 일찍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은 그게 전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알아버렸군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저주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일부러. 이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괴롭혔어요. 과로사, 자살, 병사. 모두 어머니의 학대 때문이었어요. 이민호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가문의 재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재산을 나눠 가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후에 며느리를 제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안 돼요. 저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을 나가자고요. 하지만 이민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민호는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맞설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 집안의 악습을 끝내기로. 우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연호가 저택으로 돌아가 지하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진과 서류들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도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며느리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가 매일 그녀를 질책했기 때문이다.
약한 것들은 스스로 무너진다. 수경은 과로로 쓰러졌다. 제사 준비를 시키고 또 시켰더니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다. 어리석은 년. 미라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내가 준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연쇄살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하나하나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죽인 증거요.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일기장도 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가문을 내가 무너뜨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동네에 명망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모아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서류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넌 이미 이 집의 것이야. 저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리를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들을 죽였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건 오래된 일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경찰도 믿지 않는구나. 그때 누군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윤정 씨, 괜찮아요? 이민호 씨. 저는 이민호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이민호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민호가 경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학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민호의 증언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연호가 저택을 조사했고 지하실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며느리들이 약해서 스스로 죽은 거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제사 준비를 혼자 하게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저는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습니까? 신체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를 매일 괴롭혔다. 죽음으로 몰아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상상으로 쓴 거야. 상상으로요? 그럼 이 일기장에 나온 며느리들이 실제로 사망한 것은 우연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옛 며느리들의 가족들, 이웃들, 시어머니를 알던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 여자는 악마예요. 며느리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제 딸이 그 집에 시집간 뒤로 점점 말라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죽었어요. 증언이 쌓일수록 시어머니의 죄는 명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희는 며느리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이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민호 씨도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민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윤정 씨.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1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어요. 집안일을 혼자 다 하다가 쓰러졌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담센터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문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맞서 싸워볼게요. 그들의 말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9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호가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택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사장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저를 강하게 만든 시간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식당.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모두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감사 인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혹시 윤정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민호의 딸이에요. 저는 놀라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민호에게 딸이 있었다니. 아버지가 제게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할머니의 악행을 밝혀냈다고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민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윤정 씨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겪는 동안 저는 비겁하게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감옥에 간 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서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전 부인도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 어머니를 고발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혼했지만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악과 맞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서연을 잘 키우고 어머니의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친구로서 말이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민호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민호도 피해자였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평생 고통받았던 사람.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세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이해해요. 당신을 존경해요.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당신이 영웅이라고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게 용기죠. 저도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할머니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도와주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은 다르게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면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2년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정 씨이신가요? 수감자 윤희가 당신을 면회 신청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왜 절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너를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을 너무 괴롭혔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두려웠어. 재산을 빼앗길까봐, 가문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며느리들을 통제하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야.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괴물이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뭐지? 어머님을 잊는 것이요. 증오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날 벌주는 방법이구나. 잊혀지는 것. 네. 어머님의 악행도, 어머님의 존재도 모두 잊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연호가도 모두 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희망식당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짓고 어려운 이웃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웃음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민호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친구로서 안부를 묻고 서연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연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밝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잊기로 했으니까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연호가 저택에 갇혀 있는 꿈, 시어머니에게 쫓기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제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시댁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학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맞서 싸우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옥 같은 1년을 견뎌내고 악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재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저는 연호가의 마지막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습을 끝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호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희망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짓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